경기 이천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로 불이 나 3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는 지하에서 벌어졌지만 사망자는 3층에서 다수 발견됐는데 단열재인 우레탄 폼이 타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피해가 컸습니다. 우레탄 폼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황금 연휴를 앞두고 공항과 철도는 매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연휴 기간 제주에 18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제기됩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 처리가 오늘 자정쯤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모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의 공동저자가 법정에서 조 씨의 기여도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연구원을 견학하고 단순한 일을 따라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에게 후계자를 의미하는 당 중앙이라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국회가 내놨습니다. 태영호 통합당 당선인은 역사상 첫 수평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3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고 부상자도 10명이나 나왔습니다. 지하 2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유독가스를 내뿜었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작업자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커다란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맹렬합니다. 4층짜리 물류센터 곳곳에서 시뻘건 불길도 치솟습니다. 소방대가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오늘 낮 1시 32분쯤 경기도 이천시의 한 4층짜리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2층에서 폭발이 난 뒤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37명이 숨졌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9개 업체 근로자 78명이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연락이 끊긴 근로자도 4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어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연성 단열재의 일종인 우레탄 폼 작업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연소 확산이 굉장히 빠른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우레탄 폼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시간 만인 오후 4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고 오후 6시쯤에는 대응 2단계를 1단계로 낮췄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불길은 지하 2층에서 시작됐지만 사망자는 물류창고 2층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습니다. 골조 공사가 끝나고 내부 단열재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단열재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퍼지면서 근로자들이 질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망자 37명 가운데 18명은 건물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3층과 4층에서 각각 4명, 그리고 나머지는 지상 1층과 지하 2개 층에서 수습됐습니다. 지하 2층에서 유증기가 폭발하고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을 뒤덮으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상자들이 옷이 다 탄 거로 봐서 폭발적으로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이 난 물류창고는 지난해 4월 착공해 오는 6월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냉동 냉장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 중이던 물류창고는 지하 2층, 지상 3층의 A동 건물과 지하 2층, 지상 4층 B동 건물, 그리고 관리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화재가 난 곳은 B동 건물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5% 정도로 골조 공사를 마무리한 뒤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화재는 대낮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피해가 컸던 건 단열을 위해서는 건축자재 우레탄 폼이 불에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레탄 폼이 불에 탈 때 나오는 가스를 사람이 마시면 3분 안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치명적인 독성을 내뿜기 때문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많은 작업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재민 기자입니다. 불이 난 물류창고는 안팎으로 검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일산화탄소가 섞인 유독성 가스로 보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가스를 마시면 몸의 산소 공급을 차단해 질식을 일으킵니다. 우레탄 폼이 불에 타면 청산가스라 불리는 시안화수소를 배출하는데 이 가스를 마시면 3분 안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C와 N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안기. 그러면 시안화수소 나오거나 이러면 그거는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우레탄 폼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내장재에 대한 규제가 없어 각종 공사 현장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지난 2018년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 당시에도 우레탄 폼 내장재가 불타며 유독가스가 발생해 47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저희가 첫 보도에서 사망자가 37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이 시신 한 구가 더 수습이 돼 전체 사망자는 3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화재 현장은 어떤 상황인지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네, 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이 아직도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네, 불이 난 지 8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제 뒤로 보이는 건물 지하 2층에는 잔불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매캐한 연기도 가득한 상태인데요. 소방당국은 밤새 잔불 진화 작업과 인명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방당국은 사망자가 18명이 발견된 지상 2층을 집중 수색하고 또 최초 발화 지점으로 보이는 지하 2층의 남은 불을 끄면서 수색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과 지상 2층에서는 모두 우레탄 폼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샘 수색 과정에서 추가 사상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화재 현장에서 당국이 사망자 신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유증기 폭발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이 당시 지하에서 펑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인명수색 작업이 끝나면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폭발 등 화재 원인과 위험물 관리 등 안전관리 부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를 위해 125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번에는 희생자들이 옮겨진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의 희생자들이 지금 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온 유족들은 사고가 믿기지 않는다면서 오열했습니다. 자, 배상윤 기자. 네, 저는 경기도 이천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망한 근로자들의 신원은 확인이 됐습니까? 네, 현재까지 사망자들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이 옮겨진 이곳 병원에서는 사고 소식을 들은 유족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화재 참사가 믿기지 않은 듯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38명 가운데 12명은 이천병원으로 옮겨졌고 하늘공원 장례식장에 6명, 장호원 요양병원에 3명 등 인근 병원으로 모두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발견 당시 전신에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중상자가 8명, 경상자는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상자는 총 8명으로 바른병원, 이천병원, 참좋은병원, 다보스병원, 파티마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규모가 계속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천병원에서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예, 사고 현장 상황은 잠시 뒤 뉴스 후반부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이어서 걱정스러운 경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코로나19 충격이 각종 경제 지표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무역 수지가 99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게 확실시되고 있고 경기 지수와 기업 심리도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병철 기자입니다. 이달 20일까지 무역 수지는 35억 달러 적자. 이대로 가면 4월은 적자가 유력합니다. 2012년 1월 이후 99개월 만입니다.
4월 수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수입은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역뿐 아니라 국내 서비스업 생산도 역대 최대폭인 4.4%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바닥입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인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떨어진 51을 기록했고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전월보다 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모두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이후 최악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그 경제 봉쇄의 영향이 우리 제조업의 수출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4월 통계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1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디지털 경제 등 신산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도 본격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내수와 제조업 등에선 다른 나라보다 나은 흐름이라고 분석했지만 우리 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갈수록 짙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저희도 연일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국내 500대 기업에서만 지난 2달 동안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유통 서비스업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전국 36개 매장이 문 닫았던 이 영화관. 비대면 수요가 늘자 팝콘 판매나 영화표 확인도 기계로 대체됐고 영업을 재개해도 극장가를 떠난 발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난 2달간 감원 인원은 2,331명, 고용자보다 9배가량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영 회차가 줄어들면서 아르바이트생인 미소직위 분들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근무 인원도 좀 줄어듭니다. 커피 전문점들도 매장은 횡합니다. 이 커피 전문점은 11년 만에 올 1분기 전 세계 점포 매출이 10%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직원은 8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채용 수요가 감소한 일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기준으로 국내 500대 기업 근로자 수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1월 말 이후 2달 동안 10,000명 넘게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통, 서비스 업계가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일자리 처방을 주문합니다. 아주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 내수업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자칫 수출업종까지. 코로나 확산세는 사그라드는 추세지만 고용시장의 찬바람은 이제 시작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여야가 오늘 밤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오늘 밤 중에 처리가 될 것 같다고는 하는데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까? 네, 국회는 잠시 뒤인 9시 30분쯤부터 본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예결위가 수정 예산안을 밤 11시쯤 넘길 예정이라 추경안의 최종 처리는 자정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최종 규모는 12조 2천억 원입니다. 정부 여당이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하면서 정부 제출안인 7조 6천억 원보다 4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여야는 세출 조정으로 확보하려던 금액을 당초 1조 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도 2천억 원 줄었습니다. 여야가 의견 합의를 이룬 만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처리되면 다음 달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기부자에게 1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도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을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됩니다. 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법안과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한 차례 부결됐던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여당 내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면 다음 달 중순쯤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위 30%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게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가 예를 들어서 삼성이 30억 원 정도를 자발적으로 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한 말이겠습니다만 이 말을 듣는 기업들이 어떻게 느낄지요.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기부를 시작으로 공직사회와 민간까지 기부 분위기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30% 해당하시는 분들이 기부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특별법을 이번에 제정을 합니다. 해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고요. 한 여당 의원은 100만 명의 공직자들이 100만 원씩 기부하면 추가로 드는 3조 원 가운데 1조 원을 보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재난지원금에 더해 추가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삼성이 30억 원 정도 먼저 내준다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청년 희망펀드를 만들어 대기업들에게 거액의 기부를 받았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내세운 자발적 참여는 거짓 구호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발적 기부가 중심이라는 입장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약 17% 내지 20%에 가까운 분들이 코로나 재난기금을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하겠다는. 청와대는 추가로 거치는 기부금을 고용기금으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3차 추경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어젯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집을 찾아가서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설득했지만 김 위원장은 넉 달짜리 비대위원장은 맡을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이 다음 주에 다시 전국위를 열어서 비대위 임기를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 청년 비대위원들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지도부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통합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다음 달 6일 상임 전국위를 열어 8월 전당대회를 규정한 당원을 바꿔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를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놓고 지금 1년이면 당신 수긍을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뭐 하시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는 기대를 하는 거죠. 하지만 당권 주자인 조경태 최고위원 등이 반대하면서 의결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새로 21대를 이끌고 나갈 새 당선자들이 무거운 짐을 이제 넘겨줘야 된다.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당내 의견을 더 취합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의 구성을 볼 때 상임 전국위 45명 중 23명, 전국위 639명 중 320명이 찬성해야 당헌 개정이 가능합니다. 어제 상임 전국위는 당권 대권 주자들의 방해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돼 무산됐습니다. 통합당 청년 비대위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고위는 연휴 기간 최대한 상임 전국위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5월 8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안이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부동산 명의 도용 의혹으로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이 정수장학회 활동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이 부실 검증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본인은 여전히 의원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보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양정숙 당선인을 검증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 대부분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 차원의 사과에 뜻을 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 당선인은 당에 소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명의 도용과 세금 탈루 의혹 외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운 정수장학회 부회장 활동 경력과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도 나왔습니다. 그거는 그 부회장단이요 20명이나 되고요. 그거를 다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검증에 소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검증이 좀 부실했던 거 아닌가. 정수장학회 출신이었다는 것도 요번에 알게 된 거죠. 민주당은 의혹들 중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며 본인 스스로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양 당선인은 민주당에 돌아가 논의하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함께 양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선 무효 소송까지 검토했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철회했습니다. 양 당선인의 제명 의결은 재심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5일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난립니다만 양정숙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은 공천 때 이미 불거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임명된 지 42일 만에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고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며 다른 행보를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총선에 이어서 연이어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양정숙 당선인에 맞췄습니다. 5. 일반 여성 양정숙. 민주당 몫으로는 5번째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을 받은 양정숙 당선인. 4년 전 총선 때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양정숙 후보입니다. 당시에는 19번을 받고 낙선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에 들어가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연이어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면서 여권에서 누가 양 당선인을 도왔는지 관심이었죠. 양 당선인이 민주당과 인연을 맺은 건 지난해 1월. 임명장 성명 양정숙 우이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그 뒤 패스트트랙 관련한 야당 고발 사건을 비롯한 당의 각종 고소 고발을 맡아왔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연루 의원들을 변호하기도 했죠.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가 42일 만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인권 변호사라고도 했죠. 저는 30년 동안 사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인권소송을 하지만 사회적 약자만 변호한 건 아니었습니다.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사건 변호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진 전 검사장이 넥슨의 무상 주식을 받고 12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사건이지요. 공동 변호인단으로 들어갔다고 했지 제가 맡은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선증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천 때 거론됐다 사그러진 부동산 관련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동생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을 사 세금을 덜 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2015년 잠실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상속받았는데 2번의 총선 출마를 위해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당도 곧바로 제명을 했죠. 당선인 양정숙에게 당규 제14조 제1항 1호에 근거하여 제명을 의결합니다. 야당들은 양 당선인의 도덕성과 민주당의 석연치 않은 태도를 맹비난했습니다. 도덕 윤리는 나몰라라 하며 법의 뒤로 숨어버리는 것. 검증할 이유가 없었다며 자체 검증 과정을 방기. 과거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던 양 당선인.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당선인 본인과 그를 국민의 대표로 추천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책임지고 매듭 지을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내일부터 길게는 엿새까지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집니다. 이 코로나 사태 와중이긴 합니다만 모처럼 많은 분들이 연휴 이동에 나섰습니다. 김포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임서인 기자. 김포공항도 그동안 텅 비다시피 했었는데 오늘은 상당히 붐볐다고요? 네, 오늘 김포공항은 오전부터 휴가를 떠나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에도 이곳 국내선 탑승게이트 앞에는 출발을 기다리는 승객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오늘 김포를 출발하는 항공편 146편 가운데 117편이 제주행이었습니다. 황금 연휴가 시작하는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항공기 1,464편이 김포와 제주를 오갑니다. 항공기뿐만 아니라 연휴 기간 철도 이용객도 늘었습니다. 오늘 오후 내내 부산 등으로 향하는 KTX 하행선 열차는 매진 행렬을 보였고 내일 오전 시간대 KTX 경부선 호남선 등 하행선 열차 대부분도 매진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잘 지켜졌던 거리 두기 운동이 좀 느슨해질 우려가 있겠군요. 네, 보건당국은 시민들에게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항과 관광지 등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2m 거리 두기를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곳 김포공항도 하루 2회 소독 작업을 하고 탑승게이트에서 발열 체크를 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연휴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TV조선 임서희입니다. 네, 황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제주도에서는 오늘 3만 5천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공항, 호텔 등 이 주요 관광지가 오랜만에 여행 온 사람들로 활기를 띄웠지만 제주도는 코로나가 확산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공항 입국장입니다. 발열 심사대를 거쳐 선별진료소에서 추가 검사를 합니다. 오늘 하루 3만 5천여 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없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방역 지침 잘 따라서 이번에 좋은 또 여행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황금 연휴 기간에 제주에는 관광객 18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숙박시설 예약률은 70%까지 올랐고 제주도 내 골프장 30여 곳은 예약이 끝났습니다. 제주도는 관광객 급증에 대비해 특별 입도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릴 때는 방역 지침 이행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방역과 동선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인 받고 전화번호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열 검사 기준도 기존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제한됩니다. 마스크 착용 안 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입구에서 이 업소는 이용을 못합니다는 걸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증상을 숨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관광객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인천에서 같은 학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 남학생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추가 범행도 확인됐는데 피해 여중생의 신체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가해 남학생들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범행 후 휴대전화를 새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예전 휴대전화를 찾아냈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추가 범행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가해 학생 한 명의 휴대전화에서 성폭행 당시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삭제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오늘 15살 A군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2명 가운데 1명은 여중생을 성폭행했고 다른 1명은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중생 가족은 가해자들이 한 공간에서 신체를 촬영했기 때문에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여학생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하게 처벌해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굉장히 악질스럽고 치밀하고 교활하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격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일벌백계 해야 한다.
피해 여중생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는 4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범죄 사안이 중대하다며 관할 연수경찰서가 맡고 있던 수사를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박사방을 범죄 6일체로 간주했던 검찰이 조주빈 일당 36명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입건하고 혐의 입증 주력에 나섰습니다. 조주빈 공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주빈의 공범인 붓다 강훈과 박사방 유류회원 2명의 주거지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지난 27일 조 씨에게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박모 씨에게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인출 등 역할을 분담해 순차적으로 범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 등 36명을 범죄단체 관련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보강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 역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조 씨와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주빈 일당에 대한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조주빈은 쑥색 수의 차림으로 첫 공판 준비 기일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재판정에 나온 겁니다. 조 씨는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협박이나 강제추행 등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태평양 이모군은 불출석했습니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는 재판에 나와 조 씨와 영상물 제작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모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의 공동저자가 법정에서 조 전 장관에 따른 견학 수준의 체험 활동을 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즉 연구에 기여한 게 없다는 건데 정경심 교수 측은 실험 자체가 단순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이 고교 1학년 때 2주 동안 참여해 제1저자가 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 공동저자인 당시 단국대 연구원 현모 씨는 오늘 정경심 교수 공판에 출석해 논문 관련 모든 실험은 자신이 다 진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의 연구 기여도에 대해서도 연구원 일원으로 실험을 했다기보다 견학하고 따라하는 수준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의 동급생 학부모이자 당시 연구를 책임졌던 단국대 장모 교수는 이를 반박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해당 연구원보다 조 전 장관 딸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1저자로 넣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 딸의 고교생 신분을 밝히지 않은 점과 체험활동 확인서를 과장되게 써준 점은 인정했습니다. 장 교수는 정경심 교수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 피고인 변호인이냐는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10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정 교수를 상대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채널A 기자들 간에 유례없는 1박 2일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공정 수사라는 의혹이 나오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례와 형평을 언급했는데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서 공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압수수색 집행 지원을 위해 채널A 본사로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검찰은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진 이모 기자의 노트북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측은 원만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반드시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채널A 소속 기자들은 검찰 수사관들이 무단으로 진입했다고 맞서면서 대치 상황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MBC 보도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이 압수수색 영장엔 누락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음부터 수사의 추가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어젯밤 10시 50분쯤 출입 기자단에 치우침 없이 엄정 수사하겠다는 해명 문자까지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영장 청구서 내용과 집행 상황을 파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 총장은 언급한 이슈에 대해 균형 있게 조사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계속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라임 사태 소식입니다. 이 라임이 운용한 사모펀드의 상당 부분은 대신증권을 통해서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 핵심으로 당시 반포 센터장이 지목되고 있죠. TV조선이 문제가 된 이 센터장의 2018년 상품 설명회 당시 육성 파일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손실 가능성이 없다. 이 부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라임 펀드를 1조 원 이상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이 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2018년 5월 설명회를 열고 라임 펀드는 손실 가능성이 없다며 환매 안 해도 되는 펀드라고 홍보합니다. 제가 없냐라고 하면 저 없다고 답하고요. 전혀 없냐 그러면 전혀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려요. 은행이 나가면 5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 아시죠? 그죠? 위험성이 없다. 담보금융 100%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발생하느냐 위험은 거의 제로에 맞춰놓습니다. 담보금융을 100% 다 편입을 할 거예요. 굳이 환매가 필요 없는 마젤란 펀드 같은 거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앞서 장 전 센터장은 금감원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문제 해결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이 공개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지난 23일 체포된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그 이종필 CIO라는 이 친구도 2015년에 이제 라임 자산운용에 합류를 하면서 세 말기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저하고 가장 많이 통화한 어제도 만났어요. 어제도. 금감원은 장 전 센터장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습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한 병원의 간호사 4명이 유산 징후를 겪다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모두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첫 판단인데 병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2010년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들이 임신했을 당시인 2009년 제주의료원은 인력 부족 등으로 노동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원 환자가 대부분 고령이라 간호사들이 알약을 가루로 분쇄하는 작업을 했는데 임산부에게 금지된 약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임신 초기 유해 요소에 노출돼 태아가 질병을 갖고 태어났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단은 임신 중 업무로 태아 건강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된다며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아이의 질병은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므로 급여 대상이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고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신했을 당시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출산한 이후에도 그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첫 법원 판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병 이상설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정이 사실상 후계자로 낙점됐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후계자를 의미하는 당중앙이라는 호칭을 곧 부여받을 것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 배경을 고서정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를 의미하는 당 중앙 호칭을 김여정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당 중앙은 1974년 김일성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일과 2010년 김정일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에게 부여된 호칭입니다. 보고서는 또 김여정의 정치국 후보위원 복귀는 역할 확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면서 김정은 신변 이상설이 제기되자 김여정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김여정이 지난 11일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된 것이 백두혈통의 통치 기반을 강화할 거란 겁니다.
리선권 동지, 김여정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태영호 당선인은 김여정으로 권력이 이양된다면 북한 역사상 첫 수평 이동이라면서도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백두혈통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유고 시에는 후계자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김여정이가 군사 부분에 대한 지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프로는 김 위원장의 호화 요트가 이달 내내 원산 앞바다에서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여당이 개헌 가능성인 200선에 근접한 180석을 얻으면서 당내에서 다양한 개헌 논의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대통령 중임제 개헌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사회주의 개념이 강한 토지 공개념 개헌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권 초 청와대는 토지 공개념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바가 있죠. 여권에서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지 또 토지 공개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덕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용선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토지 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토지 공개념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냈습니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입구라며 토지 공개념을 주장했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농지 개혁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을 그러면서 토지를 공공성이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권리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토지 공개념을 명시한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이번 개헌을 통하여 경제 민주화와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려고 합니다. 야당의 반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 전인 지난 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토지 공개념이 헌법 정신에 있다고 본다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토지 공개념 개헌과 관련해 아직까지 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공유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네, 원인 불명의 폭발로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아까보다 진화 작업이 더 진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제 뒤로 보이는 건물 지하 2층에 남아있던 잔불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은 상태입니다. 화재 현장에 매캐했던 연기도 아까보다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38명입니다. 소방당국은 사망자가 18명이 발견된 지상 2층을 집중 수색하고 또 최초 발화 지점으로 보이는 지하 2층에 남은 불을 끄면서 수색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과 지상 2층에서는 모두 우레탄 폼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샘 수색 과정에서 추가 사상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화재 현장에서 당국이 사망자 신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유증기 폭발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이 당시 지하에서 펑소리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인명수색 작업이 끝나면 정밀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폭발 등 화재 원인과 위험물 관리 등 안전관리 부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를 위해 125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벼는 비가 많이 오는 동남아시아처럼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막에서 자라는 벼 상상 가십니까? 우리나라 연구진이 아랍에미리트 사막지대에서 벼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수확량도 국내에 비해서 40%나 늘었다고 합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황금빛 들녘. 고개를 푹 숙인 벼가 수확을 기다립니다. 쌀 풍년인 이곳은 놀랍게도 국토의 97%가 사막인 아랍에미리트. 우리 농촌진흥청이 사막에서의 벼 재배 성공한 현장입니다.
벼 재배 가능 지역을 사막지대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한 UAE 정상회담에서 벼 재배 시험단지 조성이 논의된 이후 농촌진흥청은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 잘 견디는 아세미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부직포를 이중으로 깔고 관계시설을 설치하는 등 토양의 수분 유지에 집중한 결과 파종 5개월 만에 수확을 맞게 됐습니다. 수확량도 국내에 비해 40%나 늘었습니다. UAE는 벼 재배에 적합한 현지에 풍부한 일사량이 있었고요. 벼 생육 단계에 맞춰서 적절한 양분을 주고 지속적으로 물갈이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성 확보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UAE 사막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가격이 헥타르당 565만 원인데 농사에 사용되는 물값은 쌀값의 4배 가까이 되는 2천만 원이나 됩니다. 아직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농촌진흥청은 UAE 현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2차 시험을 통해 경제적인 벼 재배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육중한 바위섬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앉은 옛 성체 하나. 르네 마그리트의 초현실 작품 피레네의 성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따르지만 현대인의 외로움과 소외를 말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작품을 모티브로 한 이 애니메이션도 세상과 동떨어진 자폐 공간으로 묘사했죠. 세상과 단절된 채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도 있습니다. 새우잡이에 썼던 멍텅구리 배라는 겁니다. 돛도 키도 노도 없어서 제 힘으로는 어디도 갈 수 없고 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멍텅구리는 원래 못생긴 바다물고기 뚝지의 별명입니다. 굼뜨고 느려 터져서 위험이 닥쳐도 도망치려 하지를 않죠. 지난해 테슬라가 공개한 새 전기 트럭도 한번 보시죠. 방탄유리를 자랑하려고 금속 공을 던졌는데 그만 쩍 하고 갈라져 버립니다. 다시 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연회가 망신회가 됐습니다. 어제 당의 미래를 결정해 보여주겠다던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가 딱 그랬습니다. 통합당은 겨우 김종인 비상대책위를 의결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당헌을 바꾸지 못해 임기 넉 달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짜리 비대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비대위를 누가 맡으려 하겠습니까? 결국 신용만 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당권을 노리는 일부 중진들이 전국위 개최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얘기가 나오자 청년 비대위가 당 지도부 전원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멍텅구리 배에서 선장 자리 다투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통합당은 총선 후 2주가 지나도록 4분 5열 자중질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 그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눈과 귀를 막고서 공중했던 자기들만의 성체, 바다를 표류하는 쪽배에서 버티는 형국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절망한 자들은 대담해지는 법이다. 도마뱀의 짧은 다리가 날개도 친 도마뱀을 태어나게 한다. 사막을 끝없이 헤매는 도마뱀에게는 짧은 다리가 한계이자 절망입니다. 그 절망을 뼈저리게 새기며 꿈틀댄 마지막 용트림이 도마뱀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지금 통합당에게서는 절망은커녕 어린 반푼어치의 절박함도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4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절망은 나의 힘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벽지강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중 금요일이 가장 더울 텐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경북 지역은 30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반소매 옷차림도 괜찮겠고요. 또 연휴 기간 동안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이천에서도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도 강해질 걸로 보여서 불이 번지기 쉽고 또 진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일 텐데요. 이렇게 날씨가 좋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소 완화됐다 하더라도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29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